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사회 현안을 돌아보고 예측하는 시간 월요 정치 이 최고의 보좌관 후속으로 진행을 해봅니다. 격주로 출연진 초대할 텐데요. 이번 주는요 전북대 고상진 겸교수 그리고 이덕진 변호사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덕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 뭐 두 분 다 우리 뭐 시청자들께 낯이 익은 분들이실 것 같아요. 이덕진 변호사님, 네. 뭐 지난 총선 때 방송 출연하시다가 네. 이제 한동안 뜸했어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저기 뭐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있다고. 그래서 본업에 충실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방송도 뭐 CBS 포함해서 뭐 공중파하고 요즘에 진보 진영에서 뜨고 있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고. 거기도 이제 매주 출연하면서 열심히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위치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전주 을 지역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예, 그 해당 지역구가 난리네요. 예, 그러게요. 좀 뭐 선배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래를 잘 타실 텐데 네. 약간 좀 전국적으로 좀 시끄러워가지고 좀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네, 할 일은 더 많아지신 상황이에요. 예,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떻든간에 뭐 정치 이외에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지역이나 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고상진 전 보좌관 네. 이제 최고의 보좌관에 이어서 네. 이렇게 예.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 앞으로 이제 격주로 모실 예정입니다. 새 파트너 맞이한 소감이 어떠세요? 뭐 이덕춘 변호사 진작에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방송에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 민생당에 고상진이 있으면 민주당에 이덕춘이 있다 아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40대 돌풍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둘 다 이제 낙천의 어떤 그런 쓰라림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반사입니다. 자, 반사. 네. 네, 실제 이 토론도 그렇게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추석 민심과 연휴 동안 발생했던 여러 시사 이슈 이렇게 좀 아울러서 짚어봐야 될 텐데 일단 추석 민심 뭐 거리두기가 이어졌습니다만 어쨌든 뭐 SNS나 전화를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4년차 추석 민심 좀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덕준 제가 먼저 변호사. 말씀드릴까요? 저는 뭐 원래 특별하게 뭐 민심이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예년처럼 기대 반 뭐 걱정 반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뭐 기대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로 좀 어렵긴 한데 뭐 정부에서 예산도 풀고 나름대로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국민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계속 집권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만 나오고 이거 나아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별한 거는 못 느꼈지만 어떻든 간에 뭐 일반적으로 추석 경기에 그 집권 여당에 갖는 어떤 그런 민심들은 달리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상진 보좌관 고상진 겸 교수로 호칭을 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로 좀 좁혀서 점수를 좀 매겨 본다면 좀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집권 여당의 점수를 매긴다는 건 저는 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추석 민심에서도 사실은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은 기간 산업이 좀 약하다 보니까 취약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자영업자들 또 프리랜서들 문화예술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거의 사각지대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암담한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점수는 줄 수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 이제 잘한 점이랄까요? 좀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4년 차. 4년 문재인 정부 전체적으로 한다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전북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것만큼은 저도 느껴요. 하지만 그 애정이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께 따뜻함으로 와닿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성과가 좀 미진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아쉬운 점은 앞서 말씀하셨던 경제 문제. 경제 문제가 네. 따뜻한 음. 사실은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가 가장 좋은 경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손에 잡히는 경제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 또 행정기관에서도 합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과를 말씀드린다라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 이덕준 변호사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 네, 네. 좀 여기에 대해서 네. 방금 이야기 들으셨어요. 네. 네, 동의하세요?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뭐 점수를 매기려면은 이제 우리 뭐 기본 점수 있잖아요. 기본 점수 깔고 하는 점수를 주고 이제 좀 매겨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고상진 교수님 말씀은 결국은 집권당이니까 좀 매서운 매를 맞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가 되고요. 저는 뭐 문재인 정부 4년 차가 됐는데 사실 뭐 촛불 시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정부인데 그동안 그 전에 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있었고 국민들의 항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고 헌재가 또 탄핵을 인용하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모범 사례를 보여준 것인데 그거를 기반으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데 이 정부 탄생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국민들이랑 소통하고 현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던 모습들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는 밑거름은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경제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의 뭐 선진국들 뭐 3050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뭐 우리나라도 7번째로 가입됐습니다만은 네. 뭐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대한민국이 그래도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부족하지만 네. 이렇게 좀 문재인 정부가 전라북도의 친구이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정부이기 때문에 매는 맞아야 되겠지만 좀 더 고운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상진 교수, 이덕준 변호사 그렇다는데요. 글쎄요, 이제 뭐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죠.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기대 심리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 저희 또한 당연히 우리가 이런 국난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을 함께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하지만 조금 더 저희의 어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울 뿐이죠. 네. 네. 자, 지역으로 좀 좁혀 놓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 임기가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나요? 네. 이 기간 안에 이 전북의 친구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이것만은 꼭 약속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걸지 두 분 하나씩만 좀 짧게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호상진 교수. 네. 저는 일단 정치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 국무위원회 임명되신 분들이 전북 출신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태어난 게 전북일 뿐이지 전북의 정치적 고향인 분들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무진장에서 사선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재선은 종로에서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라든지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고향에서 정치를 하셨고 진선미 장관 전 장관도 서울 강동에서 하셨고 진영 장관도 결국엔 용산이시고요. 순수하게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총리라든지 김영록 전 장관이라든지 이계호 장관이라든지 박지원 현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태어난 것도 광주 전남이지만 사실상 정치적 고향도 광주 전남에서 하셨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순수하게 정치적 고향이 전북인 분들은 입각에서 단 한 명도 배려를 받지 못했다는 저는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1년 반 전에 개각을 만약에 한다라면 저는 순수하게 우리 전북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물론 국가적으로 일을 하는 게 기본이겠지만 그래도 전북의 정치적 고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입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령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떤 뭐 분이 찾아봐야죠 있어요? 뭐 이제 네. 그럼 뭐 좀 정동영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유성엽 전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좀 그런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분들은 이제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최소한의 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도민들의 좀 민심을 도민들의 어떤 인심을 달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적극적인 좀 오퍼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막상 찾아보면 지역에서 별로 잘 안 아니, 보여요. 그러면 우리 우리는 고상진 저는 교수님, 기회를 고상진 교수님 계시잖아요. 기회를 못 잡죠. 젊고, 그런가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분위기. 네. 이덕준 변호사는 뭐 이거 지역 공약 중에서 네. 임기 내 이것은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네, 방금 전에 지금 고상진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치가 좀 새로워지고 젊은 사람들이 진출해야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지역 관련해서는 사실 뭐 우리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뭐 큰 뭐 우리 시대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혁신 도시 그 공공기관 이전 시즌 2가 조금 더 빨리 돼서 뭐
사회가 줄어들고 있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방이나 저기 수도권이 같이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적인 시스템이 이 정권 내에서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들이 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뭐 지켜보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적극적으로 좀 채찍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이슈 이번엔 서울로 올라가 보죠. 이 추석 연휴 동안 핫 이슈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개천절 집회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차벽을 친 걸 놓고 과거 이명박 정권의 명박산성과 비교해서 재인산성이다, 뭐 물리장성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네. 이런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 이번엔 우리 구상진 교수. 저는 뭐 공권력의 남용이다라고까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또 지난 8.15 집회의 어떤 여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처사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너무 좀 나이브하지 않았나, 순진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기나긴 연휴 동안에 놀이공원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 또 많은 인파들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광화문에서 집회만 원천봉쇄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방역에 초점을 맞춘 것이냐라는 오해를 들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덕진 변호사는 어떻게 예, 평가하세요? 먼저 그 명박산성이랑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것이고요. 뭐 명박산성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수입산 쇠고기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계속 모였다가 그 2008년 6월 10일이죠. 60항쟁 뭐 20주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산성 쌓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인데 어쨌든간 추후에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안이고요. 이번에 그 광화문에서 버스로 막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8월 15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최해서 집회가 벌어진 이후에 그 집회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이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한 것은 뭐 방역을 위한 조치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권력의 남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이건 진짜 너무 프레임을 너무 이렇게 네. 씌우는 것이고 이런 비판은 좀 잘못된 것이죠. 누구나 지금 코로나19가 심상치 않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나갔다고 해서 그거를 공권력의 네.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많이 나갔다는 공권력 생각이 듭니다. 남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좀 이런 입장이신 것 예.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쪽에서는 뭐 제주도에 25만 관광객이 간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관광지나 쇼핑몰에는 그런 여파들이 이렇게 인파들이 많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네. 과연 정부가 사전에 어떤 충분한 고지라든지 예방적 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방역에 대한 허술함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일단 두 분 말씀이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처라고 하는 측면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게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뭐 여행이라든지 또 민간의 어떤 상업적 활동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뭐 보수 진영이냐 진보 진영이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국민의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제약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좀 있거든요. 이것은 좀 어떻게 봐요? 아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석 민심에서 충분히 이게 지금 거의 임계점에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억눌리고 지금 있거든요. 본인의 어떤 기본권을 충분히 스스로 자제해가면서 더더군다나 생계 활동까지도 지장을 받아가면서 지금 참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있는 게 어떻게 이게 분출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분출이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지금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2자릿수 4일인가요? 5일인가요? 지금 확진자 수가 네. 점차 이게 안정화가 된다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국민의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지금은 네.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좀 그 지금 정부의 대응은 그 강하게 좀 막을 때는 막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물론 충분한 피해 보전은 아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뭐 이런 식을 통해서 하는 뭐 이런 그 로드맵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네, 이덕준 저는 변호사. 사실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이거는 뭐 초유의 사태거든요. 뭐 사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들이 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든 간에 어떻든 간에 근데 이 지금 우리 K 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럴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게 지금 저는 왜 이렇게 감염병에 대해서 민감할까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다가 의료진들한테 물어보니까 결국은 이게 감염이 확산되면 의료 시스템이 다 마비될 위험이 있어서 한 명 한 명이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감염자가 통제를 못하는 순간 뭐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고통의 끝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음.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임계점이 폭발하기 전에 정부가 어떤 해방구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탈출구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 고상진 교수가 제언을 하신다면 그런 이제 그 통로를 말씀하셨어요. 네. 네, 어떤 것이 뭐 이제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역 수단은 마스크라고 했으니까 네.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는 상태에서의 음.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지 않도록 네. 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행정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 조금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 예. 전체적으로. 네. 네, 동의하세요? 동의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음. 입법 예고한 것이 이번 달 13일부터는 감염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하는 그 네. 입법 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좀 강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다른 식으로 좀 풀어주고 하는 뭐 이런 시스템도 네. 고민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두 분 뭐 강조점에는 약간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와 연관해서 사실은 좀 한 가지가 그 강경화 장관 남편이 그 해외 그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동일선상에서 봐야 돼요? 아니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구상진 교수. 글쎄 저는 약간 좀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그 이일병 교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강경화 장관의 남편 이일병 전 이제 연세대 교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냐. 저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 불평, 아울러서 당신의 그 배우자 강경화 장관에 대한 불만, 불평까지도 저는 공개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게 원만한 부부 사이라면 솔직히 이건 합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적절한 처실인 것은 뭐 상식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강경화 그런 게 아니기 장관의 뭐 때문에. 책임 문제나 뭐 이런 것들하고 무관하게 무관하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현 네. 정권의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지금 표출한 거 아닌가. 의도적인 네, 약간 행동이 의도적인 아닌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어떻게 보세요? 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아니 것 근데 같아요. 네. 역시 교수님 그 견해가 나름 독특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딱 보고 났을 때 사실 좀 민망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아내가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외교부에서 여행 자제령을 내린 수장일 텐데 그런 거를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서로 또 부부는 부부지만 독립된 주체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판단 하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제령이지 뭐 금지는 아닌 것이니까 이제 자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뭐 준수하면서 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의 어떤 배우자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사실은 민망한 일이죠. 네. 추석 연휴 이후 시사 토크 뭐 오늘 개천절 집회에서부터 강경화 장관 남편 논란까지 뭐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 첫날이어서 그런지 두 분이 뭐 그닥 날을 세우시지는 않으신 거 많이 아니에요? 살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 번 토크를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월요 정치에 전북대 고상진 겸임교수 이덕춘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